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연료장치에서 기관에 기화기식 연료장치가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자제어식 연료장치에서 각종 센서까지 아마 거론이 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센서 중에 중요한 내용 센서가 흡입 공기량을 검출하는 AFS라는 그런 센서가 있었고요. 트로틀 밸브가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를 감지하는 TPS 센서, 즉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있었고, 냉각수의 온도를 알려주는 수온 센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흡기 온도를 알려주는 흡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O2 센서 등등의 센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기 유량을 측정하는, 시린더 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그 공기 유량 센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중요하고 또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흡입 공기량의 검출 방식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73쪽에 보니까 배인, 이게 지금 배인이거든요. 배인이면 뭐 날개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건데, 지금 공기청정기에서 에어클리너 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흡입이 되죠. 어디 쪽으로? 시린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물론 이 앞에는 이제 서지 탱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지 탱크 뒷부분에 그 기관의 시린더가 있는데, 공기청정기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피스톤의 움직임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배인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보면 가운데에 전유차계라고 하는 포텐시오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값이 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열리는 그 양에 따라서 여기에 센터에 있는 저항값이 달라지면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공기가 흡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측을 해서 ECU, 지금 전자제어 유닛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와 같이 공기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이런 배인식이 있다 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칼만 와류식 유량계인데요. 이 유량계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와류 발생기라고 하는 뭐 돌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흡입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공기가 여기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그 소용돌이를 생기는 것을 초음파가 한쪽에서는 발신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수신을 해서 그 와류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 와류 발생한 근거를 가지고 실제 공기가 얼마만큼 흡입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칼만 와류식 유량계입니다. 근데 최적 유량을 측정을 한다 하는 쪽에서는 배인식이나 좀 전에 날개 형식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칼만 와류식은 최적 유량을 직접 검출하는 그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열선식 유량계가 바로 설명이 되는데, 열선식 유량계는 흡입 공기 흐름 중에 발열 저항체를 설치해서 통전하고 공기 유량에 의하여 변화하는 발열 저항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저항체의 흐름 전류값으로 변화시키고 이 전류값으로부터 유량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모양의 그 유량계가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유량계는 시린더 내로 얼마만큼 공기가 들어오고 있느냐, 그걸 이제 이슈에다가 전자제어 유닛에다 알려주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가는, 흡입되는가는 그 양을 기초로 해서 뭘 결정할까요? 최종적으로 분사되는, 인젝트해서 연료가 얼마만큼 분사를 시켜줄 거냐 해서 혼합비를 적정 운전에 따라서 혼합비를 잘 맞춰줘 가지고
기관도 원활한 운전 또는 경제적인 운전, 또 출력을 요구할 때는 출력을 요구하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이 공기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선식은 보면 중간에 이제 이 안쪽에서 지금 분해돼서 나온 건데, 열선이 이렇게 니크롬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공기가 이렇게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된다면은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열선이 식겠죠. 그래서 열선이 식으면 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가에 따라서 지금 얼마만큼의 공기가 흡입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열선식, 영어로 핫 와이어 타입, 또는 그게 조금 더 발전된 것이 핫 필름 타입이 그 두 가지의 열선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요. 공기 유량계 중에 어떤 식이 있냐면 맵 센서 타입이 있습니다. 맵 센서 타입이 공기 유량계. 이 맵 센서 타입 공기 유량계는 흡입되는 그 관에 진공에 드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래서 맵의 M은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에서 매니폴드의 압력의 변화를 흡입 공기의 양으로 바꿔지는 그런 타입이 맵 센서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개가 어떻게 됐는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 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맵 센서 타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처음에 베인식이 있었죠. 베인식이 있었고, 세 번째 칼만 와류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열선식이 있었죠. 전부 다 공기 유량계를 측정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물론 단점과 장점들이 있는데 그건 뭐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쪽을 보면 전자 제어 유닛의 제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센서에서 점화 코일의 1차 신호도 어디다 주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컴퓨터라는 데가 뭡니까, 여기가? 이게 ECU입니다. 일렉트릭 컨트롤 유니트 해가지고 ECU가 되고, 근데 점화 코일의 1차 신호가 들어가기도 하고, 흡입 공기량의 검출 장치, 이게 영어로 AFS라고 그랬죠. 에어플로우 센서. 수온 센서. 냉각수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센서. 그 다음에 흡수라고 했는데 흡수가 아니고 흡기입니다. 흡기. 흡수 온도가 아니고, 아닌 흡기 온도 센서입니다.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흡수가 아니고 흡기 온도.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산소 센서,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TPS, 그 다음에 스타팅 모터의 신호, 그 다음에 측전지의 전압 등등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 ECU라는 제어 유닛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이 인젝터를 작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젝터를 작동시키는데 어떻게 작동시키냐? 얼마만큼 인젝터에 통전을 시켜서 전류에 인가를 해서 몇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00분의 몇 초 동안, 또는 1000분의 2초 동안, 3초 동안, 5초 동안 등등 공기가 들어오는 양 또는 각종 센서의 정보를 받아서 ECU는 계산을 해가지고 인젝터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연료의 분사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반적으로 전자제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로직을 말씀드리면
각종 센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센서 1, 센서 2, 센서 뭐 3, 4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흡입 공기량의 AF 센서라든가 또는 뭐 냉각 수온 센서라든가 공기 온도 센서라든가 등등의 쭉 신호를 전달을 해줍니다. 어디다 전달해 줍니까? ECU라는 데가 전달을 해주죠. 그럼 ECU는 연구원들이 그래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다 계산해서 어떻게 명령을 해라. 이게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제 딱 ECU에 딱 짜여져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뭐냐? 인젝터라고는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종 센서의 정보를 받아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컴퓨터가 인젝터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연료를 분사하는 양을 조절을 한다. 이것이 이제 전자 제어의 기본 로직이 되겠죠. 그죠? 센서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일꾼에 해당되는 것이 인젝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 제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액화석유가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뭡니까? 가솔린 기관의 연료장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 기화기식이 전 시간에 설명이 됐었고, 지금 전자제어식 연료장치가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74쪽 밑에 부분, 75쪽부터 아마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액화석유가스의 기관에 대해서, 그 중에 연료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뭔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LPG입니다. 그 LPG는 리퀴피드 피트롤리움 가스 해가지고 원유와 함께 분출하는 가스나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가스인데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로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LP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 등의 파라핀계의 것이 있고 프로필렌과 부틸렌 등의 올레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연료로는 여름철은 부탄을 100%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부탄에 프로판을 30에서 40% 혼합을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강원도에서 판매되는 LPG의 부탄의 함유량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남쪽에 좀 따뜻한 지방에서 판매되는 LPG의 성분 중에 부탄의 혼합하는 비율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야만이 강원도 같은 겨울에 한랭시에 나름대로 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를 가솔린과 비교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와 혼합이 용이하나 한랭시 시동성이 나쁘다. 전에 어때요? LPG 엔진 하면 겨울에 시동 거는 게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ECU 제어를 하면서 인젝터에서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기화를 잘 돼서 시동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LPG 차량은 요즘에 개발된 차량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전에 나왔던 ECU 제어가 아니고 특히 인젝터 타입이 아니고 믹서 타입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또 기화성이 좋아서 완전 연소되며 윤활유를 변질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연소실 및 점화 플러그의 퇴적물이 적고 부식 등에 의한 피해가 적다. 또 옥탄가가 높아서 노크를 잘 일으키지 않다. 옥탄가는 뒤에 가 설명하겠습니다. 노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 옥탄가거든요. 연소 효율이 높고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근데 이거 쪽에는 요즘 LPG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개조한 차량인 경우에는 LPG의 연료 소모가 꽤 연비가 잘 안 나온다. 연료 소모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스의 보급이 곤란하다. 뭐 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LPG, 액화석유가스의 그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PG 기관의 연료 장치. LPG 기관의 연료 장치에서 기본적인 것이 이제 LPG 용기가 되겠죠. LPG 용기. LPG 용기는 또는 실린더는 자그마치 30kg/제곱센치, 30기압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철로 만든 용기여야 된다. 이런 뭐 규정이 있고요. 이 용기에는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면 표시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용기의 충전 밸브에는 안전 밸브가 있어서 압력이 규정 이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규정 이상으로 높아져 가지고 폭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장치가 LPG 연료 탱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게 지금 LPG 연료 탱크죠. 연료 탱크고, 여기에서 지금 7번이 여과기를 통해서, 6번이 전자 밸브라고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여기서 전기에서 열리게 되면 그때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어떤 압력으로 대기하고 있던, 하여간 일반 우리의 그 대기압보다 많이 높은 액체 상태의 LPG가 대기하고 있다가 전자 밸브가 열리게 되면 이런 파이프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14번이 뭘로 나와 있냐면 감압기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감압기 또는 우리말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는 베이퍼라이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액체 상태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고 압력도 낮춰주고, 이런 감압기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믹서가 되나요? 그림에서 잘 표시가 잘 안 되는데, 감압기 통하고 믹서 통해서 실린더 내로 들어가는 것이 이 LPG 연료 장치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 코일이 있고 밸브가 닫혀 있다가 전기적으로 엔진의 스위치를 켜게 되면 자화가 돼서 절액선이 돼 가지고 닫고 있던 밸브를 열어서 탱크로부터 엔진 쪽으로 고압의 가스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밸브가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기 뭐 가솔린 엔진에서도 여과기 있었죠. LPG에서도 여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베이퍼라이즈 또는 가스 조정기라고 그러는데, 베이퍼라이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발기라고도 불리는데, 가스 용기로부터 나온 액체 상태의 연료를 기화시키는 게 주 임무입니다. 베이퍼라이즈가 뭐 한다고요? 기화를 시킨다. 액체 상태를 기체 상태로 알맞도록 기화시킴과 아울러 사용 목적에 알맞도록 압력을 감압을 시켜줘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감압을 해서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베이퍼라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라이즈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감압 기능이 있고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액상의 연료를 기화를 시켜주고 또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뭐다고요? 베이퍼라이저 또는 가스 조정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LPG 연료 장치에서 또 하나 베이퍼라이저의 구조가 나왔는데, 뭐 감압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다이아프램 스프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뭘 한다고요?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고압의 가스를 저압으로 해서 일정한 압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혼합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믹서라는 말을 씁니다. 믹서. LPG 엔진에서 믹서. 그러면 혼합기가 되겠는데, 액화가스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의 기화기 대신에 혼합기가 사용된다. 혼합기는 베이퍼라이저에서 기화된 가스와 공기를 혼합시키는. 그러니까 베이퍼라이저에서 이미 액체 상태의 LPG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체 상태로 돼 있죠. 그리고 믹서라는 이 기화기, 이 혼합기 쪽에서 공기하고 다시 합쳐주는, 혼합을 시켜주는 것이 혼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 쪽에는 이제 연료 탱크, LPG 본배라고 그러죠. 연료 탱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과기가 있었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프나 파이프를 통해서 베이퍼라이저라고는 기화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혼합기라고는 믹서, 그 다음에 이제 서지 탱크, 그 다음에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자동차용의 LPG 연료 장치의 기본 구조가 될 겁니다. 다음, 자동차용 기관의 연료와 연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 그 다음에 경유, LPG 등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연료라고 하나요? 무슨 연료가 될까요, 이게? 화석 연료가 됩니다. 무엇이요? 가솔린, 경유, LPG가 화석 연료. 그래서 주 성분이 뭐냐?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탄소하고 수소 그 분자의 숫자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연료의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자동차용 연료로는 LPG 등의 액체 연료는 연료를 정제하여 얻는데, 연료 중에 가연 성분이 연료 중에 가연 성분은 무엇이 될까요? 이런 탄소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도 될 것이고, 이런 가연 성분이 공기 중에 뭐하고 결합해요, 이게?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길까요? 연소가 되는데 화학적인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산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연소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용 기관의 연료에 대해서 구비 조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갖춰야 할 특성, 단위 중량 또는 단위 최적당에 많은 열이 나야 될 것이다. 발령량이 크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고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기화가 잘 돼야 된다. 연소가 빠르고 이상연소를 일으키지 않을 것. 이상연소는 정상적인 연소가 아닌데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연소 생성물 중에 유해 물질 및 유해 성분을 남기지 않을 것.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고 인하 및 폭발 위험이 적을 것. 이것이 자동차용 기관의 연료로서 갖춰야 할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동차용 기관의 연료의 대표적인 가솔린. 가솔린은 원유를 중류탑에 넣고 가열해서 비등점에 따라서 얻는 것이 가솔린이 되겠죠. 그래서 가솔린은 보면 어떤 성질을 갖춰야 되느냐, 휘발성이 적당할 것, 그 다음에 안티노크성, 뒤에 이제 나오는데 노크가 좀 잘 안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 퇴적물의 생산이 정해야 된다. 이것이 가솔린 기관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솔린은 휘발성이 너무 낮으면 윤활유를 희석시키기가 쉽고, 윤활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실린더 벽이나 이런 쪽에 윤활유가 막 뿌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휘발성이 낮으면 연료가 흡입을 하면서 그런 윤활유하고 서로 섞여버려서 윤활유 자체가 쉽게 오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휘발성이 너무 좋으면 기온이 낮을 때 시동 및 가속성은 좋으나 베이퍼록이라고 해서 중간에 전기 폐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베이퍼록이 발생해서 충분한 연료가 공급이 안 돼서 심지어는 엔진의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이 됐고요. 조금 전에
가솔린 기관의 노크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79쪽을 보시면 될 겁니다. 가솔린 기관의 노크 현상은 뭐냐면, 이 부분이 연소실이라고 보면 여기에 뭐가 될까요? 그러면 실린더 머리 부분이 헤드가 되겠죠. 실린더 헤드. 그런데 연소실에서 이 안에 이제 벌써 흡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흡입하는 과정에서 혼합기가 들어와 있죠. 여기 혼합기. 혼합기라고 하면 뭐예요? 연료하고 공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연소실에. 그런데 이 연소실에서 압축을 한 상태에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데 뭐가 있어요? 스파크 플러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불꽃을 튀겨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연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연소실 안에 이런 입자들이 있으면, 연료하고 공기하고 입자가 있으면 이 점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소가 서서히 퍼져 나갈 겁니다. 퍼져 나가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전파된다고 볼 수 있겠죠. 화염이 서서히 전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들어온 연료를 다 그 산화를 시켜서 열로 우리가 얻으면 동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 어느 부분에 이 안에 연소실 안에 뭔가 뭐 열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탄소 같은 게 그 카본 같은 게 끼어서 이 부분이 열을 축적하고 있다가 화염이 전파하기 전에 이 축적된 열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혼합기가 미리 연소를 하게 돼요. 연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연소되죠. 또 이쪽에서 연소되죠. 그러면 그 압력파가 뭐 연소 온도가 뭐 1500도 뭐 이 정도 되니까요. 뭐 1300도, 뭐 1500도 되니까 그 압력파가 서서히 이렇게 화염이 전파되면서 압력파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압력파가 나오지. 또 새로운 이상한 데서 또 어떻게 돼요? 그 연소가 시작되지. 그러니까 그 압력파가 서로 부딪히면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어떤 쇠를 두들기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쫙 밟았더니 다다다닥 소리가 난다. 근데 엔진 쪽에서 났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 엔진이 정상적인 연소가 아닌 이상연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연소 중에 하나가 뭐다? 가솔린 기관의 노크 현상입니다. 노크 현상. 이 노크는요, 영어로 KN50해요. 노크. 뭘 두드리는 거죠? 노크 현상.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 작동 중 연소실 벽을 해머로 두드리는 것, 해머로 이렇게 그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금속음을 발생하면서 문제는 뭐냐?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출력도 떨어지고 피스톤 및 배기밸브의 과열 등을 일으켜서 일으키는 현상을 노크라고 한다. 해머로 두드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노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크랭크가 움직이는 이제 그 각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린더의 압력인데, 정상적인 연소에서는 뭐 한 40 이하, 40kg per 제곱센치 이하 정도인데, 노크가 발생하면 순간 어떻게 돼요? 압력이 너무 높아져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압력이 높으면 좋을 거 아니냐. 힘이 많이 생겨서. 아닙니다. 설계를 했을 때, 연소했을 때 압력이 어느 정도다 했는데, 그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단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프로, 실제 크랭크가 움직이는 각도하고 실린더의 내 압력을, 이상연소했을 때 나온 그 그래프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놨네요. 보니까요. 자, 그 다음, 지금, 그 노크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또 이상연소가 또 실린더 내의 정상 연소파가 진행하는 동안, 화염이 이쪽에서
그 화염원으로부터 불씨로부터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 어떤 원인에 의하여 노크가 발생하면 미연소 가스는 더욱 압축되고 그 온도도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하여 미연소 가스가 자기 착화, 스스로 발활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하면 미연소 가스가 거의 동시에 격렬한 연소 반응을 여기서 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연소의 속도는 음속을 넘게 되며 높은 압력 진동과 노크음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화 출력과 연료율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피스톤 링을 고착시키고 피스톤이나 배기밸브 등의 소선이나 융착,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원인이 된다. 연료에서 노크를 일으키기 어려운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 안티노크성이라고 그래요. 안티노크성. 그래서 또는 내폭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폭성, 즉 안티노크성, 노크가 얼마만큼 안 일어나냐 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옥탄 넘버입니다. 옥탄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휘발유에도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가 있는데, 보통 휘발유보다는 조금 더 질이 좋은, 비싼 그 고급 휘발유는 이 옥탄가가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상연소라고는 노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옥탄가를 내는 그 공식 하나를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 옥탄가는 옥탄가는 연료의 안티노크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폭성이 높은 이소옥탄. 그러니까 이소옥탄은 내폭성이 우수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안티노크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르말 헵탄, 우리말로는 뭐 정헵탄 그러는데, 이건 내폭성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중에 옥탄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소옥탄이 거기 책에 나와 있네요. 이소옥탄이 연료 중에 80%고, 그 다음에 정헵탄이 20%다. 이런 경우에 옥탄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여기 공식 있죠? 옥탄가는, 옥탄 넘버는 이소옥탄이 얼마죠? 80. 정헵탄이 20. 그 다음에 이소옥탄 80 곱하기 100. 그럼 얼마입니까? 100분의 80. 80이 되죠? 곱하기 100. 몇 퍼센트입니까? 옥탄가 80이다. 이게 옥탄가를 내는 그 공식이고, 요 정도는 아마 시험 문제에 그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0쪽이 되겠네요. 연소실 내에서 알맞은 비율로 혼합된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를 전기적인 불꽃에 의해서 점화하면 연소가 일어나고, 이때 연소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미연소 부분에 아까 뭐 화염이 서서히 전달된다고 그랬죠. 화염이 전달 확산이 되는데, 화염의 전파 속도는 초당 20에서 30m. 꽤 빠르죠. 그죠? 1초에 20에서 30m 정도이나, 혼합기후 온도와 와류 증가 등에 따라서 빨라진다. 불꽃점으로 시작돼서 정상적인 화염 전파에 의하여 연소가 진행되는 경우를 정상연소라고 하고, 이와 달리 자기착화, 셀프 이그니션에 의한 노크나 조기점화, 프리 이그니션 현상은 이상연소. 이상연소가 무엇이 있다고요? 노크하고 조기점화. 정상연소는 화염이 서서히 전파돼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연소고, 여기서 말하는 이상연소는 정상적이지 못한 연소죠. 이상연소는 노크나 또는 조기점화,
이 두 가지를 이상연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공기량이 일정 한도 이상이나 혹은 이하로 두면 불꽃점화로서는 착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염의 전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가연한계라고 한다. 가연한계는 뭐냐?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연비로는 8에서 20대 1. 가연한계가 8에서 20대 1. 여기서 8에서 20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뭡니까? 여기서 8에서 20대 1. 응? 공기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공기가 연료 1에 비해서 8 이하로 떨어진다. 연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연. 그건 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희박해서 21대 1, 20대 1 이상 공기가 연료가 이럴 때 공기가 21, 22 이렇게 많이 되면 너무 희박해서 또 연소가 일어나지 못한다 해서 그 가연 한계의 혼합비를 8에서 20대 1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희박 엔진에는 20대 1 정도가 있는데 이건 특별하게 그 전자 제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이 얻어지는 그 혼합비가 얼마로 나오냐면 13.5대 1. 약간 농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15대 1, 14.7대 1 그러는데 출력이 조금 최대 출력을 원한다 그러면 13.5대 1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소에 관한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은 윤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활장치는 러브리케이팅 시스템은 피스톤과 시린더 사이 각부 베어링 및 운동 부분에 윤활유를 공급하여 마찰과 마멸을 저감시키고 냉각, 충격 및 소음화 완화, 방청작용, 청정작용을 하기 위하여 기관의 기계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윤활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윤활장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역할, 마찰 및 마멸 저감작용.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밀봉작용. 밀봉작용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나요? 밀봉작용이. 피스톤 링 할 때 나왔을 겁니다. 피스톤 링이, 제1번 또는 2번 압축 링이, 시린더 벽에 딱 팽창이 돼서 어느 압력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그때 그 사이에 엔진 오일이 없다고 하면 밀봉작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가스가 쉽게 어디론가 새버려서 압축작용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내지는 동력 행정 때 열을 외부로 그냥 손실될 수가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윤활장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밀봉작용이다. 시린더와 피스톤 링 사이에 오일 필름, 유막을 형성시켜서 압축과 폭발 과정에서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냉각작용도 합니다. 냉각작용. 마찰에 생긴 열 및 연소열에 전달에 의해 기관이 받는 열을 외부로 방산시켜서 냉각하고 회전 부분 및 미끄럼 운동 부분에 열 변형이나 융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냉각작용. 그 다음에 완충작용. 그 다음에 방청작용. 이 방청작용은 뭐예요? 부식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방청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작용. 불순물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어느 오일 필터 같은 데다가 주게 되면 그 안에 순환하는 오일 자체가 깨끗하게 윤활 회로 자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윤활유 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또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멸, 마찰 운동을 줄이기 위한 작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 밀봉작용이 있었고, 세 번째 냉각작용, 네 번째 완충작용, 다섯 번째 방청작용,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정작용을 하는 것이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윤활유가 하는 일이 꽤 많죠.
자, 윤활유의 종류를 한번 보면, 윤활유의 종류는 여러분들, 82쪽에 나와 있는데요. 윤활유의 종류는, 여기 보니까 SAE라고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SAE. SAE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미국 자동차 학회입니다. 미국 자동차 학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예요. 미국 자동차 학회인데, SAE 몇 번이다. 여러분들 보니까, SA 점도 규격이 나왔죠? 싱글급, SAOW다. SA 10W다. 근데, 이런 자동차용에는 이렇게 싱글급은 쓰지 않고, 멀티급. 그러니까, 번호로 SAE 10W 30이다. 그러면, 점도를 10에서 30까지 변화폭을 가진 그런 정도의 어떤 엔진 오일의 우수성을 가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SA다. SA. 근데 번호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SA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번호가 높으면 점도도 높습니다. SA 예를 들어서 SAE 10W나 SAE 30W가 있다면 이 10보다는 30W가 더 끈끈한 정도가 더 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SA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가 SA에서 구분을 하는가 하면 API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API. 이건 뭐라고 나왔어요? API. 미국 석유협회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그래서, 어메리칸 피트롤리엄 인스티튜트에서 API를 쓰는데, API의 그 규격을 보면, 가솔린은 API 규격에서는 가솔린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API 규정하고 있는 분류에 의하면 가솔린 기관에서는 SA, SB, SC, SD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뒤로 개발되어 있는 G, SH급이 고급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로 나오는 첨자가 나올수록 알파벳이 나올수록 고급형이다. 디젤은 S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CA, CB, CC 이런 식으로 해서 윤활유의 등급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윤활유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SAE 10W가 있고, 예를 들면, 또는 SAE가 30W가 있다면, 겨울철에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가능하면 점도가 적은 10W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0W는 여름철 높을수록 점도가 높다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SA 분류하고 API 분류가 있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윤활 방식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윤활 방식 어떻게 윤활을 하는가 그 방식을 보면 비산식이 있습니다. 이건 비산식을 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스플래시 러브리케이션 시스템인데 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커넥팅 로드 대담부에 붙어있는 디퍼라고는 오일 주걱으로 막 회전을 하면서 오일팬 속에 들어있는 윤활유를 어디다 뿌려줄까요? 실린더 벽에다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준 오일을 누가 또 끌어내리죠? 피스톤 여러분들 하실 때 오일링이 거기서 끌어내렸었죠? 오일링이. 그래서 비산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산식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의 윤활을 하는 방법을 보면 압송식이에요. 뭐로 해서 압송을 해요? 펌프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펌프. 오일 펌프로 오일팬 안에 윤활유를 흡입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각 윤활부에 보내는 강제 구비 방식이 압송식이 되겠습니다. 압송식. 혈원의 유압은 2 내지 3kg 기압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형 차인 경우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집니다. 꼭 모든 차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그 다음, 비산 뿌리기도 하고 압송도 같이 하는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윤활 방식이 있는데, 윤활 방식을 여러분들 좀 시험 문제 또 나올만 하니까 알아둬야 될 게 비산식, 압송식, 비산 압송 조합식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윤활유의 여과 방식. 어떻게 윤활유를, 흐르는, 어떤 흐르는 과정에 윤활유에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여과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누가 하나요? 오일 필터라는 여과기가 하는 거죠. 오일 여과기에서. 여기 보니까 전류식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풀 플로우 타입. 오일 펌프부터 압성된 오일을 모두 여과기를 통하도록. 웬만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분류식은 일부만 하고 병용식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류식, 분류식을 바이패스식이라고 그래요. 일부만 오일 펌프에서 압성된 오일이 일부분만 여과기에서 여과되고 나머지는 오일팬으로 되돌아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윤활부로 가도록 하는 형식이 분류식. 그 다음 병용식은 이 두 가지를 합쳐진 것이 윤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윤활장치의 구성 부품. 그건 오일 펌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윤활장치의 구성 부품은 유압 조절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기가 있습니다. 윤활장치 구성 부품은 오일 펌프. 오일 펌프는 어떻게 구동이 될까요? 오일 펌프는 캠축이라는 게 있었죠? 크랭크축도 있었고, 캠축이 있었고. 크랭크축과 캠축은 어떻게 서로 움직이게 되죠? 바로 기어로 접촉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승용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벨트나 타이밍 벨트나 또는 요즘에 이제 벨트가 어느 정도 수명이 좀 짧으니까 체인 형식으로 금속성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체인으로 크랭크축 기어하고 그 다음에 캠축 기어를 서로 연결을 해서 유기적으로 운동을 해야만이 회전을 해야만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를 정확히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유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캠축에 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오일 펌프를 작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오일 펌프 중에 이제 기어 펌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로코이드라는 펌프가 있는데 그런 종류가 있다는 말 알고만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치 중에 하나가 유압 조절 밸브, 오일 프레셔 릴리프 밸브는 윤활장치 내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회로 내의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오일의 압력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압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스프링이 하나 있고 그 스프링이 그 장력을 버티고 있다가 어느 압력 이상이 되면 다시 바이패스를 시켜주면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흘러가게도 만들어 놓으면 압력이 일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 오일 여과기. 오일 여과기는 윤활유 속에 들어있는 카본 슬러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윤활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어떤 베어링하고 축하고 사이에 슬러지 같은 게 들어가면 더 스크래치가 생겨서 오히려 빨리 마모가 되고 또는 유격이 생기고 소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일 여과기가 중간에 오일 펌프 바로 앞쪽에 여과기가 있어서 이런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일 냉각기라는 게 있는데 오일 냉각기는 기관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나오려면 오일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꽤 뜨겁겠죠? 그 뜨거운 오일을 이런 냉각기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줍니다. 이건 지금 여과기인데 별도로 이렇게 조금 바깥으로 엔진에서 조금 블록에서 떨어지는 쪽에다 설치를 해서 오일이 거기를 통과를 하면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냉각이 되도록 만든 오일 냉각기가 있고 오일 레벨 게이지는 뭡니까? 오일 레벨 게이지는
엔진에 오일팬 안에 들어있는 오일의 양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레벨 게이지가 있죠. 어떻게 하던가요? 자동차를 일단 수평한 면에다 놓고 자동차를 한번 시동 걸었다가 바로 꺼서는 좀 그렇고 최소한 몇 분 정도를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끈 다음에 오일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게 내려가는 걸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거기에 묻어있는 걸 닫고 다시 꽂아서 얼마만큼 묻어나오나 거기 보면 막대 게이지에 밑에 L이라고 돼 있고 또는 F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사이만 있으면 로우하고 풀이라는 말이거든요. L과 F는 그 사이만 있으면 그 적정량의 윤활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료장치 중에 전자제어 연료장치의 공기 유량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온가를 측정하는 공기 유량계가 배인식이 있었고 칼만 와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선, 핫와이어 타입 또는 열 필름 타입이 있었고 책에서는 소개가 안 됐다고 했는데 맵 센서 타입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공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공기 유량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아까 LPG 연료 장치에서 연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연료 탱크로부터 여과기를 거쳐서 또 솔레노드 밸브를 거치고 파이프를 통해서 감압기라고 하는 베이퍼라이저, 그 다음에 믹스라고 하는 혼합기, 그 다음에 서지 탱크, 시린더 내로 들어가는 그런 LPG 연료 장치의 그 일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활유에 하는 작용, 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윤활유에 다음 중 윤활유에 하는 작용이 아닌 것 하고 나오겠죠. 근데 윤활유 작용이 자그마치 6가지나 있었으니까 그럼 마찰 및 마멸 저감 작용, 밀봉 작용, 냉각 작용, 완충 작용, 그 다음에 방청 작용, 청정 작용을 하는 것이 윤활유의 작용이다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옥탄가에 관한 내용, 이소옥탄과 노르말 헥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크를 덜 일어나게 하는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이 옥탄가인데,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크가 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옥탄가에 관한 내용 좀 알고 계셨으면 쓰겠고, 이 정도 하시면 오늘 그 강의에 대해서 일부 이제 간추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